네, 안녕하세요. 테스트 TDD 경험에 대한 공유를 맡은 양완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드리기 전에 이제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PPT가 너무 단조로워서 약간 죄송스럽네요. 저는 슬립이라는 스터디에서 스터디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쿠팡이라는 이커머스 회사에서 이제 웹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 개발자입니다. 제가 이제 공유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옆에 뭐 리액트도 있고 뭐 다 있으신데, 이쪽으로 오신 거 보니까 그 코딩을 좀 사랑하시는 분들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제가 발표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제 라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제 그 TDD를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시도해보다가 이게 좀 굉장히 어리석고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방향을 바꿨고요. 바꾸는 과정 중에서 약간 PPT가 좀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공유하려는 왜 계속 꺼지지? 죄송합니다. 이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서 이걸 꺼야겠네요. 계속 와이파이가 잡히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공유를 통해서 테스트를 바라보는 이제 시선들 자체들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로 공감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잠시만요. 혹시 여기서 그 회사 그 사내에서 단위 테스트를 안 하시는 회사가 있나요? 단위 테스트 다 하시나요? 안 하고 계시나요? 혹시 거의 대부분 아마 CI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젠킨스 아시죠? 젠킨스, 뭐 허드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단위 테스트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에 애자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단위 테스트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이제 이직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혹시 취업을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잡 사이트들 가보면 이제 심심치 않게 그 테스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위 테스트에 대해서 경험자를 우대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스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저희가 단위 테스트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실제로 많이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할까, 속빈 강정처럼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 커버리지를 올리기 위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테스트에 대한 퀄리티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많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죠. 뭐 테스트 커버리지를 오늘은 90%까지 올릴 거야. 뭐 그래가지고 뭐 한 팀 내에서 테스트 커버리지를 올리기 위한 어떤 이제 그 미션 데이를 갖는 거죠. 여전히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제 테스트는 굉장히 찬밥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해보면 다들 테스트 하시죠? 네, 하고 계신 거죠. 근데 회사에서 약간 찬밥이죠. 하고 있으면 막 뭐라고 하고, 그거 할 시간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테스트가 이렇게 이제 많이 찬밥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이제 TDD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해본 분이 거의 없어요, 주변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테스트나 TDD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붐업이 되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 현업에 가면 테스트를 거의 하지 않는 걸까요? 혹시 뭐 이유를 설명해 주실 분 없으시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테스트 주도 개발이나 그 테스트를 가장 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테스트 주도 개발에서는 흔히들 말하는 이제 빨간 등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파란 불을 먼저 그다음에 보고 나서 리팩터링을 하고 다시 또 빨간 불을 보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코딩을 할 때 리듬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리듬감이 살 때가 있어요. 뭐 밤에 이제 야간에 이제 코딩을 딱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1시간, 2시간, 3시간이 막 리듬감이 살아가지고 계속 코딩을 할 때가 있죠. 사실 마찬가지 같아요. 테스트도 이 리듬감, 테스트나 TDD 자체도 리듬감이 살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테스트를 하시는데 리듬감 있게 하시나요? 테스트 TDD를 하실 때 리듬감 있게 하시나요? 여기서 리듬감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그 사이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저희가 코딩을 할 때도 리듬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리드미컬하지 않게 좀 저희가 만약 개발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사실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죠. 이 리듬감을 이제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타이핑의 귀차니즘 문제예요. 너무 황당하죠? 타이핑 귀차니즘.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 하는 게 굉장히 귀찮다 보니까 굉장히 코딩 한 줄 한 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이런 귀차니즘 때문에 리듬감이 살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멈칫하는 게 있죠. 테스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테스트해야 되지? 어떤 걸 테스트해야 되지? 사실 테스트를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테스트할지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테스트 코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읽기가 어려운,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진 코드들이 생산이 되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을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가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음에 다시 거기에다 테스트를 어떤 것들을 얹어서 다시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듬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좀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리듬감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만들기 어렵고 귀찮고 의미 없는 픽처예요. 아시겠지만 TDD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기본 횡된 패턴을 쓰죠. 기본을 할 때 이제 픽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이제 그 테스트 객체에게 이제 그것들을 넘겨준다든가 그런 것들 사용하게 되는데, 이 픽처를 만드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고 그리고 의미 없는 행위가 되다 보니까 리듬감이 사라지는 그 현상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OOP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 디펜던시가 있는 그런 객체들을 목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목 처리의 개수가 늘어나다 보면 목 처리를 하는 것들 또한 버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리듬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설계의 문제입니다. 설계 문제. 저희가 이제 TDD를 처음에 할 때 테스트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테스트를 만들 때 이상하게 이제 설계를 하게 돼요. 이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 거며 어떤 클래스는 어떤 관계를 가질 거며 이런 설계를 하게 되죠. 이런 사실 이제 TDD를 이제 그 사이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빨리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의 부분에서 굉장히 발목을 잡히게 돼요.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설계를 잘 하죠. 설계를 잘 해서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그만한 하나의 어떤 프로퍼티가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설계적인 그 비즈니스적인 요소가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되었을 때 이런 설계적인 부분들이 앞에 설계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테스트를 안 하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리듬감을 상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리듬감을 좀 그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듬감을 좀 타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딩을 굉장히 즐겁게 해야만이 테스트 주도 개발 또는 테스트 또한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듬감을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ID 툴에 대한 단축키를 많이 외워라예요. 테스트뿐만 아닙니다. 코딩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ID에 대한 단축키를 많이 외움으로써 많은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귀차니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제 그 인텔리제이에서 저는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막 이클립스나 뭐 인텔리제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한 이제 그 단축키 키를 직접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코딩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는 코드에 대한 어시스턴트 하는 부분하고 코드 블록을 이제 잡아가지고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리고 라인 카피하는 방법, 그리고 라인을 딜리트하거나 그리고 파일을 찾거나 클래스를 찾는 방법, 그리고 어떤 메서드에 대한 호출 그 계층을 찾는 방법, 그리고 또는 어떠한 그 메서드나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그 임플리멘테이션들을 찾아가지고 그 위치로 옮겨가는 방법, 그리고 그 해당 파일 내에서 라인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인텔리제이를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클립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기 이런 키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를 해 놓으시면 굉장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듬감을 살리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키 중에 이제 그 코드적인 부분 말고 리팩토링하는 부분이 있어요. 리팩토링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 리팩토링을 굉장히 이렇게 쉽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단축키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져요.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이제 리듬감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뭐 인라인 리팩토링이라든가 익스트랙트 메소드, 리네임, 이제 무브하는 방법, 그리고 파라미터 시그니처를 체인지하는 방법, 그리고 풀업, 그리고 매직 넘버를 상수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각자 사용하시고 있는 그 ID에서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어시스턴트 또는 코드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코드 어시스턴트와 코드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은 템플릿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어떤 네임으로 어떤 코드 블록을 지정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라이브러리를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셔야지 그 테스트를 할 때 리듬감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롬복이라든가 뭐 람다제이, 구아바, 그리고 모키토, 그리고 행크레스트, 패스트 어서트 같은 이제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 그 리듬감을 잃지 않고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가장 이제 난관 중에 하나는 무엇을 테스트해야 되냐라는 거죠. 무엇을 테스트해야 되냐. 대부분의 이제 경우들을 보면 테스트를 하실 때 정상적인 케이스를 먼저 테스트를 하죠. 정상적인 케이스를 먼저 하다 보면 정상적인 케이스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예외 상황이나 그런 경계값에 대한 이제 테스트가 꼭 수반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테스트를 할 때는 예외와 그리고 경계에 대한 테스트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정상적인 테스트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주문을 하는 어떤 클래스가 있고요. 주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주문을 할 때 멤버가 없으면 예외 상황이겠죠.
그 예외일에서 그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외일에서 테스트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계에 대한 값이에요. 경계.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퍼체스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오전 9시부터 이제 정오 12시까지 이제 구매 가능 시간인 거죠. 구매 가능 시간인데 밑에 이제 케이스를 보시면 8시 59분 이게 경계되는 값이죠. 그리고 그 안쪽에 경계되지 않는 값들 그리고 이제 그 오후 12시를 넘어가는 값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에 대한 먼저 테스트를 먼저 하셔야 나중에 이제 정상적인 테스트를 하실 때 굉장히 이제 리드미컬하게 아마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실제로 다른 뭐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은 어떻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있나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발췌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스프링 쪽에 보면 스프링의 그 HTML 유틸리티라는 이제 그 웹 컴포넌트 쪽에 거기 있는데 그쪽에 이제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불러와 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HTML 유틸 해가지고 HTML 이스케이프를 할 때 null 값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빈 문자를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내부적으로 이스케이프 할 그 어떤 캐릭터가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예외에 대한 테스트를 먼저 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를 하실 때 이제 뭐 이런 예외에 대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정상적인 테스트를 하실 때는 이제 설계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이 해당 그 코드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으로 접근을 하셔야 굉장히 이제 테스트가 쉽게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그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어떤 메서드를 누군가에 제공했을 때 그 사용자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쉽게 사용이 가능해야만이 된다. 뭐 이런 이런 접근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드릴 그 사례는 딱 이제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픽처를 잘 만들어 보자 이거요. 그리고 목 디펜던시를 한번 줄여보자. 그리고 시간을 한번 제어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랜덤 패턴에서 이제 기본에서 이제 픽처를 저희가 많이 만드는데 픽처를 만들 때 굉장히 픽처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이제 find order by 구스 아이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의 아이디를 던져가지고 그 어떤 어더를 찾아내는 어떤 이제 메소드를 이제 테스트하는 이제 케이스인데 그 중에 앞에 있는 이제 부분은 이제 픽처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복잡하죠. 저게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어디까지가 픽처고 어디부터가 뭐 횡이고 어디까지가 되는지 뭐 이런 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제가 픽처 만드는 부분 발췌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도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사실은 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어도 객체를 하나 만드는 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이제 그 테스트의 케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어도 객체를 많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테스트의 이제 리듬감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픽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일단 리팩토링이 필요한 부분들은 자주 사용되거나 자주 이용되는 어떤 이제 픽처에 대해서는 이제 셋업 메서드로 옮길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구스와 구스2에 대해서 이제 셋업 메서드를 옮김으로써 기존에 있는 그 픽처에서 이제 약간의 라인 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이 부분에서 어더 아이템을 이제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만드는 부분들을 이제 인라인으로 이제 넣는 형태가 되면 나름대로 이제
약간의 이제 계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픽처에 대한 구조가요. 약간의 이제 들어쓰기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실제 어더 1과 어더 2를 만들어내는 이제 계층 구조를 이제 드러낸 겁니다. 기존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더의 하나에 대한 이제 픽처를 만드는 부분인데 굉장히 라인 수가 굉장히 길었죠. 이 부분에 여기서는 뭐 인라인을 이용하고 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아바에 이제 뭐 뉴 해가지고 리스트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 구아바의 뉴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인라인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다 보니까 어더 1과 어더 2 그러니까 픽처를 더 작은 그 라인 안에 더 집어넣을 수 있는 지금 이제 상태가 된 거죠. 지금 이제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더 뉴 해가지고 생성을 하는데 그 상상자로 넘기고 있는 이제 두 개의 이제 롱값이 있죠. 1 있는데 저게 이제 실제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바라보는 사람이 이게 어떤 값인지를 전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게 어떤 값이지 이렇게 이제 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직 넘버를 좀 없앨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직 넘버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넘버를 제거했어요. 그전 그 픽처보다는 약간 이제 더 좀 픽처가 좀 뭔가 좀 와닿죠. 이게 위에 같은 경우는 주문 넘버 1로서 멤버 아이디 1인 사람이 커피 믹스 하나와 하기스 하나를 시킨 거죠. 밑에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네요. 지금 보면 이제 주문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 이렇게 한글을 제가 써서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약간 설명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테스트 코드에서도 저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제 프로덕트 코드 내에서도 실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한글을 사용했잖아요. 한글. 저는 이제 사실 이제 한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좀 한글을 많이 못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있는 그 팀 내에서 이제 개발자들의 거의 절반이 약간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글을 많이 못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영어를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직 이제 외국 개발자랑 개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 이제 저런 식으로 한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예. 예. 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빌더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빌더 패턴 맞아요. 빌더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좀 약간 DSL 같은 느낌이 드죠. 요즘에 뭐 그 많이 얘기하고 있는 DSL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앞에 있는 이제 그 뭐 스태틱 그 부분들을 스태틱 임포트를 시키면 더 약간 더 간단하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약간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위에 것과 아래 것과. 밑에 것은 이제 빌드를 사용하지 않은 거고 위에 것은 이제 빌드를 사용한 방법인데 지금 현재 뭐 구조가 많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막 그래프가 들어가는 어떤 이제 그래프적인 어떤 픽처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픽처를 기존보다는 이제 저 빌드를 사용했을 때 그 구조 그 픽처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다. 빌더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빌더를 만들 때는 그 생성자를 이제 프라이빗으로 놓고 스태틱으로 빌더 객체를 이렇게 만드는 어떤 이제 스태틱 메서드를 하나 놓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프로퍼티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위드라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위드 주문 아이디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빌더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어더 객체가 빌드가 되는 거죠. 뭐 또는 이제 제가 지금 뒤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객체와 제어할 수 없는 객체가 있는데 이게 어도 객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세터를 제공하지 않는 놈도 있어요. 세터를 제공하지 않는 놈, 생성자에서만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도 아이디를 필드로 빼가지고 위드 주문 아이디 할 때 어도 아이디를 실제로 이제 필드에 넣고 빌드를 할 때 실제로 뉴 해가지고 상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스태틱 메소드에 보면 약간 이제 좀 구어체로 썼죠. 언어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그 픽처 만드는 게 굉장히 복잡해졌을 때 굉장히 빛을 발하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그 빌더를 만들기가 굉장히 이제 사실 좀 어려운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안에 있는 프로퍼티가 굉장히 많거나 계층이 너무나 복잡할 케이스에서는 사실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롬복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롬복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데이터의 게터 세터를 이제 동적으로 만들어주죠. 그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요. 그런데 롬복에서도 빌더라는 어노테이션을 제공해줘요.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라는 어떤 이제 그 객체가 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어노테이션으로 빌더라고 주어졌죠. 저렇게 빌더라고 주어지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프로덕트 빌더 아이디, 카테고리 아이디, 뭐 네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지 이제 약간 이제 롬복을 이용한 이제 빌더는 좀 아쉬운 게 약간 이제 그 프로퍼티의 그 명을 저런 식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약간 좀 자기 입맛에 맞는 좀 것들을 좀 못하는 게 좀 있긴 합니다. 이제 빌더를 사용을 하는데 빌더를 그럼 뭐 여태까지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뭐 가독성 때문에 빌더를 사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빌더를 사용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벗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벗이란 게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덕트 그 객체가 있죠. 이 객체를 이제 벗을 사용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저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10% 할인이라는 이제 픽처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실제 픽처는 아니고 빌더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프로덕트 1, 2, 3, 4 이렇게 있는데 그 벗을 쓰게 되면 기존에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냐면 미리 이제 픽처가 여러 개 생성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미리 이제 그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벗을 사용을 해가지고 오버라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 자체를 이제 보시면 초기 이제 10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프로덕트 1 같은 경우는 위드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벗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디스카운트가 이제 그 오버라이딩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밑에 프로덕트 2 같은 경우는 위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위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했지만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대로 다시 10을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픽처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빌더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이제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벗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벗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다시 이제 저런 식으로 디스에 있는 그 프로퍼티 내용들을 재생성을 해가지고 뉴해가지고 다시 넘겨주는 거죠.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빌드를 사용할 때 이제 그 위드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넘겨주는 그 메서드의 리턴 타입을 보시면 이제 특이한 게 그 어더 빌더를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체이닝을 걸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픽처를 이제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어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 대상 객체 DUT가 이제 그 의존하고 있는 모킹을 처리할 때 이 모킹이 리턴하는 그 픽처도 있어요. 그런 픽처들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덕트 클라이언트라는 이제 저희가 제어할 수 없는 외부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클라이언트는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프로덕트를 리턴하는 어떤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잘못 끼워놨네.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는 공연 상품은 유효하지 못하다라는 이제 그 프로덕트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하는 어떤 코드가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DUT 그러니까 즉 그 밸리데이터를 하는 프로덕트 밸리데이터가 프로덕트 클라이언트에 이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하고 있고 실제로 밸리데이터라는 걸 할 때 이제 여기서 원하는 것은 프로덕트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공연 상품이라는 저 상품을 리턴하게 되면 그 공연 상품에 세팅되어 있는 공연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유효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그 케이스인데요. 이제 여기서의 이제 문제점이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그 밸리데이터 안쪽에서 필요한 객체는 사실 그 프로덕트 전체가 아니라 이 카테고리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밸류만 필요한데 저희가 프로덕트 전체를 다 만들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불안정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프로덕트 밸리데이터는 프로덕트 클라이언트와 지금 의존성을 갖고 있고요. 암시적으로 사실 프로덕트 밸리데이터는 안쪽에서 프로덕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덕트에도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프로덕트 카테고리 파인더라는 건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건 아이디를 던져주면 프로덕트 아이디를 던져주면 프로덕트의 이제 그 카테고리를 그 리턴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쪽에서 프로덕트 클라이언트가 그 프로덕트 클라이언트를 감싸가지고 프로덕트 아이디를 이제 저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걸 이제 테스트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에 이제 그 모킹을 했던 그 대상은 프로덕트 클라이언트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 외부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프로덕트 클라이언트였는데 저희가 만든 이제 그 실제 코딩을 하는 사람이 만든 프로덕트 카테고리 파인더라는 것을 이렇게 저런 식으로 모킹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본대에서 기본을 보면 리턴하는 타입이 굉장히 간단하죠. 예전에는 프로덕트 전체를 다 뉴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지만 이제 공연 카테고리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상수 자체를 넘길 수가 있게 되고 이름으로써 이제 가질 수 있는 그 설계적인 이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이제 밸리데이터가 의존성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덕트 밸리데이터가 프로덕트에 대한 의존성을 갖지 않습니다. 전혀. 단지 프로덕트 밸리데이터는 프로덕트 카테고리 파인더에만 의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름으로써 저희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 객체와 이제 의존성을 이렇게 떨어져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로덕트 클라이언트가 다른 것들로 교체가 되어도 해당 그 소스 로직 자체는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 디펜던시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면 지금 이제 현재 케이스 그 테스트 그 예제에서는 그 디펜던시가 2개밖에 없는데 많이들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면 뭐 디펜던시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킹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모킹을 뭐 두 개는 굉장히 작은 거고요. 뭐 4개, 5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각 목에 대해서 또 기분을 또 걸어줘야 되잖아요. 기분. 이 목이 이제 모킹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그런 이제 사태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또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해당 케이스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슬라이드에 잠시만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모킹 되어 있는 객체가 두 가지죠. 두 가지고 기분도 저렇게 이제 지금 현재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실제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는 굉장히 더 복잡한 케이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런 이제 그 테스트 케이스 안쪽에서 저런 기분 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을 셋업 메서드로 이제 올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올렸지만 여전히 그 의존성을 갖는 건 이제 여전하죠. 이제 그 해당 의존성을 지금 한 두 개는 하나로 축약을 했어요. 하나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존에는 어더 스테이터스 서비스, 어더 그 통계 서비스와 그리고 프로덕트 클라이언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인당 구매 수를 초과했다는 얘기는 이제 프로덕트 위에 보시면 이제 현재 이 사람이 사는 개수는 10개이고 프로덕트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개인당 구매할 수 있는 총 수량은 10개인데 3개를 더 구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서션을 이제 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약간은 이제 그 퍼사드적으로 추상화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해당 이 케이스인데 추상을 약간 높였죠. 프로덕트 레스트릭션 체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멤버 상품 아이디 수량만 넘겼을 때 이전과 같이 이제 개수를 실제로 이제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폴스와 트루 것만 넘기게 되는 거죠. 이전 다이어그램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기존의 어더 서비스는 프로덕트 클라이언트와 어더 스테이터스 스태틱스 서비스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그 의존성을 가졌는데 그 변경된 코드에서는 이제 하나의 의존성만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 모킹하는 그 개수가 줄어들므로써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시간 빠르네. 그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모킹을 하는데 그 제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어요.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어할 수 있는 항목은 시간도 있고요. 임의성 그리고 DB 그리고 외부 자원들을 제어할 수가 없죠. 그 중에 이제 시간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시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모킹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구매 가능한 시간에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까 보셨죠? 그래가지고 9시부터 12시까지만 구매를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구매 가능한 그 레인지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은 없어요. 현재 시간. 대부분의 코드들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타임은 그 시스템에서 받아오는 값이기 때문에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테스트는 하루에 9시부터 12시에만 테스트가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벗어나면 테스트가 실패를 하죠. 아마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바꿔놨어요. 디펜던시가 이제 모키 하나 더 늘었죠. 클럭이란 걸 하나 만들었어요. 클럭. 이 클럭은 시간을 리턴하는 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클럭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원하는 시간 8시 59분을 세팅해놨죠. 그래서 두 어더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하게 되면 클럭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죠. 두 어더 쪽에서는 뭐 사라졌네. 두 어더 쪽에서는 사실 이제 클럭을 호출을 하게 되겠고요. 클럭을 잠시만요. 그 코드가 갑자기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클럭 자체가 예전에 이제 시스템에서 받아오는 클럭이 시스템 타임아웃이 아니라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제어할 수 있겠죠. 모킹을 통해서. PPT가 좀 이상해졌네. 잠시만. 이 PPT가 좀 날아갔네요. 뒤에까지. 뒤에 이렇게 날아갔네요. 되게 날아갔네. 지금 클럭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랜덤한 값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그 자원에 대해서도 클럭과 유사하게 저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테스트할 때 외부 그 제어하지 못하는 자원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때 약간의 이제 두려움이나 리듬감이 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뒷부분을 근데 죄송합니다. Q&A 바로 넘어갈게요. 예, 혹시 제가 지금 사실 좀 약간 중구난방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테스트 관련해 가지고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좀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테스트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예. 버킹 하다 보면은 제대로 리팩토링이나 기존 이제 레거시 코드에 대해서 버킹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생성자라든가 스태틱 메소드에 대해서도 제어를 해야지 테스트가 가능한 케이스가 있던데. 스태틱 메소드요? 예. 제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할 때 가장 이제 방해 요소 중에 하나는 스태틱 메소드가 가장 방해 요소가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스태틱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스태틱 메소드는 저희가 이제 모킹을 할 수 없죠. 제어할 수 없는 대상이죠.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클럭과 유사하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제어할 수 없는 그 스태틱 메소드를 사용하는 그 클래스 자체를 감싸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이게 그 테스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내로 모든 것들을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 스태틱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스태틱을 바로 그 디펜den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그 완충지를 하나 두는 거죠. 모킹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없으신가요? 혹시 예. 이게 테스트를 만드신 다음에 실 코드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실 코드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테스트 코드를 다시 한번 또 리팩토링을 한다던가 뭔가 한 번 더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예. 보통 테스트 코드를 만든 다음에 실 코드를 같이 이제 만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테스트를 위해서 다시 또 네, 맞습니다. 그 테스트 이제 코드를 만들기 전에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 반절 넘게는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지사지,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테스트를 이제 먼저 만들게 되면 불필요한 것들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만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사이클이 한번 돌잖아요. 돌았을 때 테스트 코드 자체도 리팩토링을 해요. 테스트 코드 자체로 리팩토링을 하고요. 또는 지금 그 내용이 사라졌는데, 테스트 코드 자체도 굉장히 롱 클래스가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테스트 어서트나 단정문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단정문을 포함하고 있는 테스트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이제 그걸 봤을 때 이제 인지적 부호가 좀 생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예외 테스트는 따로 뺄 때도 많아요. 예외만 따로 빼요. 그러니까 무슨 서비스에 대한 예외 테스트.
이런 식으로 빼기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설계적인 이제 그 노티를 주는 것이 테스트 케이스가 많아졌는데 그 안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테스트 케이스의 하나하나들이 같은 어떤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SLP라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놈들인지 그걸 살펴봤을 때 그게 이제 다른 놈들이라고 한다라면 테스트 케이스도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케이스의 대상 자체들도 이제 그 클래스를 이제 분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예. 혹시 또 다른 아까 드셨는데 누구?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든 클래스를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테스트 메소드를 만드시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거요?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테스트 메소드 아, 예, 예.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리쿠트리 하다 보면 이제 프라이빗으로 메소드를 빼게 예. 아, 프라이빗이요. 예. 네, 그런 경우는 예. 테스트 메소드를 어떤 식으로 프라이빗 저의 이제 견해는 모든 것을 테스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테스트 만들지 않고요. 정말로 뭐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세터 겟터도 포함되겠죠. 모든 걸 다 테스트 만들지 않고 약간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뭐 충분히 스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요. 실제로 이제 그 프라이빗 메소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프라이빗 메소드를 테스트해야 될 케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해당 프라이빗 메소드는 다른 객체로 빼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메소드를 테스트해야 한다고 봤을 때는 그 프라이빗 메소드 그 자체가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행위를 하는 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클래스로 이렇게 추출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프라이빗 메소드를 테스트를 이제 퍼블릭으로 바꿔가지고요 테스트를 대부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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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D를 하다 보면 다 그린라인 잡아가지고 제출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는 그것도 아무것도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기준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 초록불인데 예. 논리 오류 같은 경우가 많아요. 아, 논리 오류. 예. 네, 그런 경우는 네. 병원에서 이게 사실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사실 약간 사람이 좀 논리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다 만들지 않아도 위에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동작을 했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테스트 케이스는 스킵해도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그 작성하시는 분들이 약간 논리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또 다른 뭐 얘기하실 예. 유닛 테스트와 TDD와는 어떤 연관 아, 관계가 좀 다르죠.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제목이 예. TDD 개발부문의 경험 공유잖아요. 네. 오늘 설명하신 것들을 보면 테스트가 예. 테스트 네네. 예. 효율적인 뭐 효과적인 예. 방법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예. 사실 좀 그런 쪽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유닛 테스트와 TDD는 사실 연관관계가 TDD에서 유닛 테스트를 하죠. 예. 이제 유닛 테스트와 사실 이제 TDD는 이제 그 사이클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 그 안쪽에서 이제 유닛 테스트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TDD를 대부분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앞에 있는 모키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픽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타이핑에 대한 그런 뭐 약간 귀차니즘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잘 되면 사실 TDD를 하기가 굉장히 약간 많은 부분 턱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이클 중에서 앞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픽처를 만들고 테스트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예. 만약 게시판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면 예. 만약 TDD로 만약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테스트를 제일 먼저 만들지? 아, 게시판요? 예, 게시판을 한다면 게시판 사실 굉장히 좀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나? 왜냐하면 그 DB 인서트하고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어떤 로직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사실 게시판에서 할 만한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게시판에서 만약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상태 테스트 간의 행위 테스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메서드가 호출됐을 때 어떤 닭으로 호출한다. 이 정도요. 몇 번 호출한다. 뭐 이런 것들. 그 위에는 사실 뭐 테스트 상태 테스트나 할 만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테스트를 거의 스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스트를 사실 이제 작성 테스트 또는 이제 TDD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얻게 되는 가장 큰 수확은 사실 퀄리티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작성 과정 중에서 얻어가는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은 이제 이펙티브 유닛 테스트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있고요. 테스트 작성 자체가 이제 퀄리티적인 부분, 뭐 커버리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테스트를 잘 작성하려고 노력함에 있어서 사실 설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테스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가지시고 좀 설계를 좀 테스트를 설계 관점으로 많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